오늘도 저희 마음이 시키는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가슴 아프면서도 놀라운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안방에서 쉬고 있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 저는 마지막 가구를 이삿짐 트럭에 싣고 있었죠. 그가 내연녀와 출장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이면 텅 빈 집과 부엌 바닥에 놓인 이혼 서류만이 그를 맞이할 겁니다. 임신은 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밀하게 만들었죠. 3개월 전, 저는 반쯤 열린 남편 사무실 블라인드 틈으로 그가 제가 아닌 다른 여자를 껴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돌아서서 집으로 운전했고 그날 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제 이름은 박세연 31살입니다. 그리고 제 모든 계획이 끝났을 때 제 남편 최진우는 집도 결혼 생활도 그리고 곧 태어날 자신의 딸에 대한 그 어떤 해답도 찾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임신 22주 차. 저는 가방에 새로 찍은 초음파 사진을 넣고 진우 씨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산부인과 정기검진에 오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빠질 수 없는 긴급회의가 잡혔다면서요. 저는 그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작은 흑백 화면에 담긴 우리 딸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의 사무실 블라인드는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문에 다다르기도 전에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한 여자의 목덜미에 손을 얹고 있었고, 여자는 그의 가슴에 이마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에 초음파 사진을 들고 서 있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죠. 저는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제 차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11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그녀가 휴대폰을 보며 웃고 손가락으로 차키를 빙빙 돌리면서 나오는 것을 보기에 충분한 시간이기도 했죠. 저는 마치 그 건물에 볼 일이 있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걸어서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고 그녀의 파티션 벽에 붙은 이름표를 읽었습니다. 강유라 마케팅팀 대리 8개월 전 입사. 그것은 제가 그해 알게 된 첫 번째 사실에 불과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이 이야기의 결말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차렸죠. 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요. 저녁 7시 진우 씨가 웃으며 들어왔을 때 저는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길었지. 오후 내내 지루한 회의만 했어. 그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마치 평범한 화요일인 것처럼 저녁 메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물잔을 채워주며 그 지루했다는 회의에 대해 10분 더 물어봤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무언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거짓말과 마주 앉아 태연하게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엽산을 챙겨 먹으라는 잔소리를 건너뛰고 이틀 전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북마크해뒀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민서 변호사, 강남구 법무법인 가운. 진우 씨가 일주일에 3번씩 야근을 시작한 후 새벽 2시에 읽었던 모든 후기에서 서초, 강남, 송파 3구에서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모를 만한 곳으로요. 김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 대신 커피숍에서 저를 만나 주었습니다. 똑똑하고 신중했죠. 그의 일정에도 제 일정에도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50대쯤 되어 보였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희끗했으며 제가 앉기도 전에 이미 법률 노트패드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말씀해 보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돈 문제부터 시작하죠. 저는 공동명의의 예금 계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년 전 대출을 모두 갚은 우리 두 사람 공동명의의 아파트. 그리고 진우 씨가 관리해서 제가 1년 넘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적금 계좌까지요. 그녀는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제가 강유라라는 이름을 언급하기 전까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사내 불륜이군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흔한 일이죠. 그리고 인내심만 있다면 증명하기도 쉽습니다. 그 사람과 대면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은요. 좋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대면은 이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 순간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법률 노트패드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한 여자와 함께 말이죠. 한편 진우 씨는 더 심해졌습니다. 조심스러워진 게 아니라 더 악화되었죠. 그는 제 산부인과 검진에 대해 아예 묻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음파 사진을 새로 들고 집에 오면 그는 2초 정도 힐끗 보고는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의사가 임신 후기에는 안정을 더 취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하자 그는 웃었습니다. 어디 갈 때라도 있어. 당신 임신 7개월이야. 무슨 마라톤이라도 뛸 것처럼 그러네. 저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제가 예민하고 호르몬 때문에 그런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뒤 그는 제 것이 아닌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묻자 그는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나서 모두가 회의실 하나에 빽빽하게 모여 하루 종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침대 옆 스탠드에 놓인 육아 서적들 뒤에 숨겨두라고 했던 노트에 그날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그가 절대 확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카드 명세서에서 호텔 결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시내에서 저녁 회식이 있다고 말했던 화요일에 결제된 30만 원. 저는 명세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김 변호사에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사진만요. 그녀는 한 단어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진우 씨는 집을 곧 체크아웃할 호텔 방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하도록 설거지통에 그릇을 남겨두었고 욕실 바닥에는 젖은 수건을 사흘 연속으로 던져두었습니다. 마치 수건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처럼요. 그는 10일시에 귀가했고 다음엔 자정, 그리고 어느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요일에는 민준이네서 자고 감. 깨우지 마라는 문자만 띡 보내왔죠. 민준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진짜 이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민준이가 아니었죠. 저는 다음 주에 김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사무실에서였는데 진우 씨가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는 산부인과 검진 시간에 정확히 맞췄습니다. 우리는 지난 18개월 동안 그가 했던 모든 계좌이체, 모든 카드 사용 내역, 앞뒤가 맞지 않는 모든 거래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거의 1년 전부터 격주로 소액의 현금을 인출했고 제가 사용하지 않는 카드로 결제된 저녁 식사 비용,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의 이름으로 된 호텔 멤버십 계정에는 지난 4개월 동안에만 6일의 숙박 기록이 있었습니다. 허술했네요. 김 변호사가 출력물을 탁탁 치며 말했습니다. 허술한 건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이걸 다 가지고 뭘 해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록하고, 그리고 당신이 갓난아기를 혼자 키우는 동안 2년 동안 질질 끌 싸움 없이 어떻게 그를 그 집에서 내보낼지 생각하기 시작하세요. 저는 그게 대체 어떤 모습일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 대답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저울질하는 것처럼요. 어느 날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모습이죠. 저는 아직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받아 적었습니다. 강유라라는 이름과 제가 처음 진우 씨의 손에 닿은 그녀의 손을 본 날짜 바로 아래에 2번 밑줄을 그어가며 말이죠. 그날 밤 진우 씨는 또 늦게 집에 돌아와 재킷을 문 옆 옷걸이가 아닌 바닥에 던져놓고는 저녁으로 뭘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개인적으로 그의 저녁을 망치기라도 한 것처럼 한숨을 쉬고는 1인용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제게 한 조각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7개월인 아내를 식탁에 물 한 잔만 놓고 앉게 한 채 그는 카운터에 서서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피자를 먹었습니다. 그의 존재를 모르는 증거들이 담긴 파일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이틀 뒤 저는 그가 베란다에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에 웃으며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저는 방충망 바로 안쪽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눈치 못 챘어. 날 믿어. 그는 프로젝트에 대해 동료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가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변호사가 언급했던 그 파일이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실제하기를 원했습니다. 타이핑되고 서명되어 텅 빈 집 부엌 바닥에 놓여 그가 혼자 모든 페이지를 읽기를 기다리는 그런 파일 말입니다. 진우 씨는 여러 가지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를 잊은 게 아니라 편리한 것들을 잊었죠. 그는 우리가 집을 산 기념일을 잊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정밀 초음파 검사가 있다는 것을 잊고 그 시간에 팀 점심 식사를 예약했습니다. 전날 밤 제가 그에게 상기시켜주자 그는 그냥 초음파잖아, 세연아. 벌써 6번은 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갔습니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는 그날 2번이나 서류 문제로 문자가 왔습니다. 진우 씨에게서는 단 한 통의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그는 제게 먼저 묻지도 않고 직장 동료 4명을 불러 치맥 파티를 벌였습니다. 저녁 7시에 남자 6명이 맥주와 아이스박스를 들고 나타났을 때야 저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임신 7개월 추리닝 차림으로 문을 열어준 저를 보고도 진우 씨는 소파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기야, 시간 될 때 안주 좀 챙겨줘. 저는 안주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자정의 맥주와 담배 냄새를 풍기며 올라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맹세했으면서 제가 내려와서 동료들에게 인사하지 않아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유라 씨도 알아. 사무실에서. 당신도 그녀를 좋아할걸? 저는 어둠 속에서 아주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한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죠. 다음 날 아침, 거실 테이블에는 맥주병 7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과자 부스러기는 러그에 박혀 있었고 사이드 테이블에는 누군가 담배를 올려놓아 생긴 그을음 자국이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청소하기 전에 그 난장판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만들라고 했던 파일에 추가할 또 다른 항목이었죠. 이틀 뒤 저는 이번에는 산후조리원 설명회에 간다는 핑계로 김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진우 씨는 어차피 참석할 관심도 없었죠. 우리는 주차 타워에 있는 그녀의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차가운 날씨에 히터만 돌아가고 있었죠. 그가 직장 동료 6명을 데려왔어요. 그중 한 명은 강유라에 대해 알면서도 자기 아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김 변호사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알아내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만약 그 아내가 모른다면 이 일이 끝나기 전에 당신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배신당한 아내들은 서로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의 친구들을 해치려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파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알게 된 사실로 뭘 하든 그건 당신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김 변호사가 하라는 일에 대해 처음으로 망설였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런 일이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사건을 만드는 것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지 않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마음에 걸렸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러다 그 남편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동료의 아내 이름을 적었습니다. 지혜, 저는 그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이틀 뒤 진우 씨는 새 시계를 차고 집에 왔습니다. 비싼 것, 이유 없이는 절대 스스로 사지 않을 종류의 것이었죠. 제가 묻자 그는 큰 계약을 성사시켜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우리의 공동명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보너스 입금 내역은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아기 가구 자금으로만 사용한다고 생각했던 계좌에서 25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명세서를 사진으로 찍어 김 변호사에게 한 줄의 메시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아기방 꾸밀 돈으로 자기 시계를 샀네요. 그녀는 1분 안에 답장했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좋은 증거네요. 다음 날 저는 그의 운동 가방을 꺼내려고 옷장을 열었다가 두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날짜는 치맥 파티가 있던 주말이었습니다. 룸서비스가 청구되어 있었고 2인용 식사가 주문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손에 들고 침대 가장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죠. 제 손은 배 위에 평평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는 그냥 아래층으로 내려가 부엌에 있는 모든 접시를 그의 머리에 던져버리는 것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그가 절대 보지 않는 차고의 페인트 통 뒤에 있는 폴더에 넣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진우 씨는 저에게 태교 여행을 계획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둘만을 위한 진짜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제주도의 한 리조트를 골랐고 비행기 표를 예약했으며 마치 스스로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휴대폰으로 예약 확인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모든 게 정신없어지기 전에 말이야. 저는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딱 들어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저는 그날 밤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가 우리 2박 3일 여행을 예약했어요. 제 생각에 그는 저와 함께 있고 싶은 것보다 알리바이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김 변호사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혹은 그가 사라질 틈을 원하는 걸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날짜는 기억해 두세요. 아직 아무것도 취소하지 마세요. 여행 10일 전, 진우 씨는 집에 와서 같은 주의 팀에서 긴급한 고객 문제로 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태교 여행을 미루거나 아예 취소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제가 원한다면 혼자라도 다녀올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표 다 결제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환불받으면 되지. 그는 이미 계단을 반쯤 올라가면서 전화기 너머 누군가가 한 말에 웃으며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이 반쯤 조리된 주방에서 주걱을 들고 서서 제가 아는 그 어떤 고객과도 닮지 않은 긴급한 고객에 대해 웃으며 통화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듣지 못하도록 환풍기를 켠 채 화장실에서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여행을 취소하고 있어요. 회사 일 때문이라고 해요. 흥미롭네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디냐고 슬쩍 물어보세요. 캐묻지는 말고요.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저는 진우 씨에게 그 긴급한 고객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부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모호하고 산만했으며 이미 차키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죠. 제가 어느 지역이냐고 묻자 그는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 대답 없이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진짜 비행기 예매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고객 출장이 아니라 그가 원래 우리를 위해 예약했던 바로 그 제주도 리조트로 가는 항공편이었습니다. 날짜도 같았고 한 좌석은 그의 이름으로 다른 한 좌석은 제가 검색해보기 전까지는 알아보지 못했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유라. 그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 계획했던 태교 여행에 내연녀를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20분 동안 노트북을 켠 채 부엌 식탁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가요. 똑같은 여행, 똑같은 리조트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그건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세연 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기회예요. 3일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가 집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죠.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 어떨지 알고 싶었잖아요. 이제 당신은 정확히 언제가 그때인지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제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가 제 갈비뼈 바로 아래를 한번 세게 찼습니다.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요. 제가 뭘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첫째로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산 목록 작성을 끝내세요.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 모든 계좌, 모든 자산. 우리가 상자 하나라도 건드리기 전에 완벽하게 정리해야 해요. 저는 다음 나흘 동안 진우 씨가 잠든 후 방마다 돌아다니며 휴대폰 카메라로 가구, 가전제품, 보석류, 영수증이나 일련 번호가 있는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이미 표시해둔 은행 명세서와 대조하여 구매 내역과 계좌를 연결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때마다 속이 뒤틀리는 엑셀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진우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부산으로 간다고 말한 여행 가방을 싸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그의 내연녀 이름은 이미 제 차고 페인트통 뒤에 있는 폴더에 고이 담겨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가 떠나기 3일 전밤 그는 저녁 식사 때 제 맞은편에 앉아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요즘 좀 정신없었지. 이 계약만 끝나면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약속할게. 저는 그가 그 문장을 끝낼 때까지만 정확히 그의 손을 잡고 있게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포크를 집어들고 소금을 건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그 비행기 반대편에서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진우 씨가 그의 부산 출장을 떠나기 이틀 전밤 그는 제게 양복 커버를 싸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관객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고객 미팅에서는 한 번도 입는 것을 본 적 없는 셔츠를 접고 있었습니다. 실크로 된 비싼 것, 남자가 회의실이 아니라 여자를 위해 사는 종류의 셔츠였죠. 새 셔츠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무리 만찬 때 입을 게 필요해서.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가방 지퍼를 올려주고 안전한 비행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나가는 길에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 리조트에서는 통화가 잘 안 될 테니 전화 기다리지 말라고 말했으며 베란다 화분에 물 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휘파람을 불며 차고에서 차를 뺐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떠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해요. 1시간 내로 제 사무실로 오세요. 모든 사진, 모든 명세서, 그 차고 폴더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오세요. 저는 조수석에 서류 상자를 싣고 강남으로 운전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제 손은 운전대 위에서 떨리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의 사무국장이 문에서 저를 맞이했고 진우 씨의 지난 3년간의 부주의함이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더미로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는 회의실로 저를 바로 안내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김 변호사가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불륜, 재산 횡령, 고위험 산모에 대한 명백하고 기록된 방치. 그가 돌아오는 주에 바로 이혼 및 긴급 양육권 보호 신청을 할 겁니다. 집은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집은 두 사람 공동 명의입니다. 당신은 공동 소유한 집에서 당신의 소유물을 가져갈 모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당신이 하는 일은 절도가 아닙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재산을 옮기는 것뿐이죠. 저는 그에게 이것이 정말 합법적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가 세주나 멀리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이사업체를 부르고 집 전체를 비우는 것이 말이죠. 그녀는 안경 너머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이 집을 나가는 모든 물건은 당신 소유이거나 공동 자금으로 구매된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2주 동안 사무국장을 시켜 당신의 목록에 있는 모든 물건을 소유권 기록과 대조하여 사진 찍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세연 씨. 이건 재산의 법적 분할입니다. 그의 시간표가 아닌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 실행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가 테이블 너머로 밀어준 소장에 서명했습니다. 마지막 줄에서 제 손은 약간만 떨렸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은 제가 만들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미 두 정거장 떨어진 곳에 이삿짐 센터를 물색해 두었습니다.
신속하고 비밀스러운 작업을 전문으로 하며 현금으로 선불 완납하는 곳이었죠. 사장인 박 사장님은 그날 오후 한 식당에서 저를 만나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진우 씨의 이름이 적힌 서류는 없었고 그가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확인 이메일도 없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 전체, 새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보관 이사로 하고요. 박 사장님이 제 목록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6시에 시작해서 해지기 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보셨나 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녀는 불친절하지 않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임신 7개월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방법을 찾죠. 제 고객들 대부분보다 똑똑하시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봉투에 담긴 계약금을 건네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서 혼자 저는 천천히 모든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실에 있던 할머니의 유품이었던 스탠드. 진우 씨가 총각 시절 아파트에서 가져와 제가 6년 동안 싫어했던, 그리고 마침내 아기에 차서 즐겁게 가져갈 안락의자.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진우 씨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이 없는 푸른 물과 야자수가 있는 호텔 수영장 사진이었습니다. 네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글과 함께요. 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폴더에 있는 예약 출력물을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과 강유라의 이름, 두 개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 날짜도 같고 리조트도 같았으며 그의 사진 속 수영장과 똑같이 생긴 수영장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답장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름다워 보이네요. 푹 쉬어요. 그는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고 그 후 6시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5시에 일어나 마시지도 않을 커피를 내리고 현관 창가에 서서 가로등을 바라보았습니다. 6시 4분 작은 건물만 한 이사 트럭이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사장님이 2번 노크했고 저는 이미 장갑을 끼고 있는 8명의 작업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안방이 가장 오래 걸리니까 먼저 하고요. 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다음 거실과 부엌, 그리고 아기방은 직접 싸고 싶다고 하셨으니 마지막에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까지 침실은 텅 빈 벽만 남았습니다. 매트리스도 서랍장도 사라졌고 옷장에서는 제가 일부러 메모처럼 남겨둔 진우 씨의 셔츠 몇 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8시까지 거실은 단단한 원목 바닥과 햇빛만 남은 텅 빈 상자가 되었습니다. 소파와 TV, 그리고 우리 둘의 액자 사진들이 모두 트럭에 실렸습니다. 작업자 중 한 명이 복도 수납장에서 결혼 전부터 있던 오래된 사진 앨범 상자를 발견하고는 가져갈 것인지 남겨둘 것인지 물었습니다. 가져갈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것은 전부 가져갑니다. 그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들고 나갔습니다. 10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우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께서 다음 달 아기맞이 파티 계획에 대해 전화하신 것이었습니다. 괜찮니, 아가? 제가 문틈으로 가구를 옮기는 것을 지시하느라 굳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바쁜 것 같구나.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무엇을 정리하는지 물으시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모르셨습니다. 김 변호사와 똑같은 폴로 셔츠를 입은 낯선 8명의 작업자들이 제 부엌을 수술팀처럼 헤집고 다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오까지 부엌은 텅 빈 카운터만 남았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은 상자에 담겼고 박 사장님의 제안에 따라 전구까지 풀어서 신문지에 쌌습니다. 어떤 고객들은 집을 완전히 어둡게 남겨두는 걸 좋아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전구, 모든 방을요. 일시에 저는 작업자들을 점심 식사로 멈추게 하고 혼자 아기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싸고 싶다고 말했고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베넷저고리 하나하나를 손으로 접었고 아기 침대 위에 걸려있던 모비를 마치 유리로 만들어진 것처럼 뽁뽁이로 감쌌습니다. 초음파 사진들을 작은 기념품 상자에 담았습니다. 진우 씨가 2초 동안 힐끗 보고는 다시 휴대폰으로 돌아갔던 바로 그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아기방 바닥에 정확히 1분 동안 앉아 있다가 박 사장님이 노크하며 계속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저는 말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3시까지 작업자들은 차고로 이동하여 공구 추가 냉동고, 진우 씨가 몇 년 동안 정리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상자들을 치웠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페인트통 뒤에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시계 영수증, 강유라의 이름이 적힌 출력물. 그는 그것이 상자에 들어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갈 거예요. 저는 말하고 그것을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4시 30분까지 집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발소리가 울렸고 제가 복도에 남은 몇 개의 상자에 대해 박 사장님을 부를 때 제 목소리는 텅 빈 벽에 부딪혀 튕겨나왔습니다. 오시의 트럭이 떠났습니다. 제 새 주소는 박 사장님의 주머니 속종이 쪽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도 이미 상자에 담긴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도 없이 오직 제 숨소리와 제 안에서 아기가 조용함을 느낀 듯 움직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진우 씨의 비행기는 다음 날 오전 11시에 도착했습니다. 제게는 18시간이 남아 있었고 이 집이 제 것이 아니게 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새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3주 전에 제 결혼 전성으로 임대하는 것을 도와준 송파구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의 팀이 트럭에서 짐을 내리기 시작하여 자정까지 다시 가득 찰방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텅 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에는 단 하나의 폴더를 들고 텅 빈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에 정확히 놓았습니다. 진우 씨의 비행기는 다음 날 오전 11시에 착륙했습니다. 그가 끄는 것을 잊은 위치 공유 앱의 핀이 그가 정시에 게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5km 떨어진 곳, 제 새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의 팀은 오래전에 떠났고 아기 침대 위에는 이미 모빌이 걸려 있었죠. 저는 머그잔 상자를 풀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카운터 위에 화면이 위로 향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상자 대신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12시 47분 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우 씨였습니다. 저는 2번 울리게 내버려 둔 뒤 받았습니다. 세연아. 그의 목소리는 이상했습니다. 가늘었죠. 세연아, 전부 어디 갔어? 뭐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집 말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가구들, 전부 사라졌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무슨 일이야? 도둑이라도 들었어?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부엌 바닥에 폴더 하나 있어요. 그거 읽어봐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종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몸을 웅크리고 폴더를 찢어 여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혼 소장? 세연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이 페이지에는 양육권 신청서가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4페이지에는 당신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들이 6페이지는 호텔 영수증들이에요. 처음부터 읽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내 물건들을 뒤졌어. 나를 뒷조사한 거야? 제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한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는 그때부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그냥 가져갈 수 있냐는 둥, 집이 절반은 자기 것이라는 둥, 제게 그럴 권리가 없다는 둥. 저는 그가 끝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에서 모든 물건을 2주 동안 소유권 기록과 대조하여 사진 찍고 기록했으며 김 변호사가 기꺼이 그 서류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그가 반복했습니다. 이걸 계획하고 있었구나.
얼마나 오랫동안, 세연아.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짓을 한 거야. 당신과 강유라만큼 오래됐겠죠. 저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다음 10분 동안 4번 더 전화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5번째 전화에서 저는 그가 제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들을 만큼만 받았다가 휴대폰을 카운터 위에 화면이 아래로 가게 내려놓고 머그잔을 마저 풀었습니다. 20분 뒤 제 휴대폰이 다른 문제로 진동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낯선 위치에서 로그인하려는 기기를 삭제할 것인지 묻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삭제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스마트 온도 조절기 앱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진우 씨의 휴대폰에서 로그인 시도가 있었지만 제가 그날 아침 계정을 제 이름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거부되었습니다. 그의 비행기가 착륙한 순간부터 모든 것을 잠글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공유 클라우드 저장소였습니다. 그 다음은 공동 신용카드 앱에서 공항바에서 결제한 내역에 대해 거절 알림이 깜빡였습니다. 10분, 4개의 시스템, 텅 빈 집에 서 있는 한 남자. 그가 아무 것에도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세연아, 나다. 시어머니다. 숨 가쁘게 분명히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전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우가 방금 나한테 전화해서 거의 정신이 나갔더구나. 네가 집을 싹 비웠다는데 그게 사실이니? 사실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세연아, 너 임신 7개월이야. 어떻게 그 애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니? 강유라에 대해 물어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두 정거장 떨어진 호텔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요. 저 없이 혼자 떠났던 태교 여행에 대해서도 물어보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그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다시 말하고 시어머니께서 반박하시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4초 동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진우 씨가 무시했던 모든 초음파 사진을 기억했고 그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1시간 뒤 진우 씨는 다른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아마도 공유 요금제가 분리되면서 자신의 전화가 계속 정지되었기 때문에 동료의 전화였을 겁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게 거의 애원하는 듯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세연아, 이건 미친 짓이야. 음성 메시지가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그냥 지워버릴 수는 없어. 나도 싸울 거야. 내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고. 바닥에 있는 폴더 하나가 날 겁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한 번 재생하고 삭제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 변호사가 새로운 소식을 전하며 전화했습니다. 진우 씨가 예고 없이 그녀의 사무실에 나타나 그녀를 만나겠다고 요구하며 건물 보안 요원이 나가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로비에서 떠나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제 비서에게 당신이 자기를 기습했다고 말했다더군요. 저는 그의 변호사를 통해 제 사무실에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변호사가 없었고 그 말을 좋아하지 않더군요. 그가 뭐라고 했는데요? 그가 말하길, 인용하자면 그녀가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그래서 제가 말했죠. 당신 아내는 이미 했는데요. 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놀라웠습니다. 저녁 무렵 진우 씨는 박 사장님의 이삿짐 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자신의 짐이 어디로 갔는지 정보를 얻으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뭐라고 말하기 전에 확인차 제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요. 절도라고요.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물품이 그의 아내 변호사가 파일로 보관 중인 소유권 기록과 대조하여 기록되었으며 만약 그가 신고하고 싶다면 출동한 경찰관이 그 기록들을 보자고 할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는 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할 것 없어요. 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제게는 이게 일상인걸요. 그날 밤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 집이 아니었습니다. 진우 씨는 아직 그 주소를 몰랐죠. 하지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옛집의 텅 빈 거실 사진과 함께 제발 돌아와.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어.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0분 뒤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네가 한 짓 모두에게 말할 거야. 내 부모님, 우리 부모님 모두가 네가 임신한 남자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임신한 남자.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고 카운터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웃음이 터졌지만 이번에는 더 조용했습니다. 9시에 강유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메시지가 오기 전까지 그녀가 제 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단어로 답장했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알 뿐이죠. 그녀는 그 후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강유라는 그날 저녁 내내 전혀 다른 전화를 받느라 바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치맥 파티를 주최했던 동료의 아내 지혜 씨에게서 온 전화였죠. 그녀는 자기 남편이 진우 씨와 강유라의 관계를 정확히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새 침실에 불을 껐을 때까지 진우 씨는 9번 전화했고 16번 문자를 보냈으며 제가 이미 확인을 멈춘 이메일 주소로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잠들기 전에 김 변호사가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요일까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효력을 발휘할 거예요. 푹 자요. 그럴 자격 있어요. 저는 몇 달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제 휴대폰에는 모르는 지역 번호로 온 부재중 전화 4통과 진우 씨에게서 온 음성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제가 이전에 그에게서 들었던 어떤 목소리와도 달랐습니다. 세연아, 음성 메시지가 말했습니다. 나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 사무실 누군가가 유라와의 일을 알게 됐어. 인사팀에서는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하더라. 나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제발 다시 전화해줘. 저는 그 음성 메시지를 한참 동안 귀에 대고 들었습니다. 아무것도라는 단어에서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부분을 다시 재생하면서요. 그리고 저는 제 달력을 열어 3주 후로 동그라미 쳐진 다음 산부인과 검진 날짜를 보고는 그에게 다시 전화하지 않고 음성 메시지를 닫았습니다. 진우 씨는 김 변호사의 예측대로 목요일까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 변호사였고 그의 첫 번째 조치는 저를 부부 공동재산의 불법적인 처분으로 고발하고 집에서 가져간 모든 물건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게 전화로 그 편지를 읽어주며 중간쯤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소파를 돌려달라네요. 이 편지에 답장하는 게 즐거울 것 같아요. 그녀의 답변서는 3페이지 분량으로 전체 재산 목록, 소유권 증빙 서류, 그리고 호텔 영수증, 출금 기록, 강유라의 이름이 적힌 항공권 예매 내역 사본이 모두 증거 자료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날 오후에 그것을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진우 씨는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제가 신경쇠약에 걸렸다고 말했다고 어머니가 걱정하며 제게 전화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하길 제가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신 호르몬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했고 그가 아기를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엄마. 제가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금보다 더 명확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가 정말 속상해 보이던데. 그래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강유라에 대해 물어보세요. 제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전화기 너머로 조용해졌습니다. 이틀 뒤 어머니는 제가 시킨 대로 했고 밀어붙이자 진우 씨에게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며 사과하기 위해 다시 전화했습니다. 진우 씨의 다음 수는 이 변호사를 통해 왔습니다. 산모의 정신적 안정을 우려하여 신속한 양육권 논의를 위한 긴급 조정 신청이었습니다. 저는 세부억 식탁에 앉아 그 신청서를 읽었습니다. 마치 그 글자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종이 위에 손을 평평하게 눌렀습니다. 그가 아기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제가 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겁주려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판사가 당신의 서류 옆에 그의 서류를 놓는 순간 약해질 뿐이에요. 정신적 불안정은 40페이지 분량의 영수증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지만 이틀 내내 제 가슴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 주말 진우 씨가 제 새집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박 사장님 쪽 법무팀 직원이 기록 요청 중에 이 변호사에게 실수로 흘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경로한 전화 한 통으로 바로잡은 실수였죠. 그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면도도 하지 않은 채 비행기에서 내릴 때 입었던 것과 같은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안전고리가 허용하는 만큼만 열었습니다. 세연아, 제발. 그가 말했습니다. 그냥 얘기 좀 하자. 5분만. 당신 변호사 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해요. 우리 사이에 변호사를 끼고 싶지 않아. 그가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원해. 내 딸이 집에 아빠가 있기를 원한다고. 당신은 그걸 가졌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신 강유라와 함께 있는 호텔방을 선택했고요. 그의 얼굴은 그녀의 이름에 변했습니다. 죄책감과 분노 사이의 무언가였죠. 그건 실수였어. 그가 말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 당신은 한 번의 실수로 나를 벌주고 있는 거야. 호텔 멤버십 계정의 6일의 숙박 기록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에요, 진우 씨.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패턴이죠. 날짜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는 문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안전고리를 팽팽하게 유지했고 그가 떠나지 않으면 이번에는 제가 직접 경찰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떠나기 전에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아기가 태어나고 제가 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에게 이렇게 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 떠나자마자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나타났어요. 초대하지 않았는데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할 때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전후로 온 문자가 있다면 스크린샷을 찍어두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양육권 명령에 접근 금지 조항을 신청할 겁니다. 판사들은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예고 없는 방문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틀 뒤 또 다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는 새집, 김 변호사가 임대하는 것을 도와준 그 작은 빌라의 가압류가 신청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우 씨가 공동 계좌에서 나온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을 통해 부분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얄팍하고 절박한 허풍이었지만 판사가 검토할 때까지 제가 임대차 계약에 어떤 변경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가진 모든 것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격분하여 그녀에게 전화했을 때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고 있을 때 하는 짓이죠. 소음을 만드는 겁니다. 일주일 안에 기각시킬 수 있지만 이건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겁주기 위해 고안된 거예요. 그건 약간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흘 밤낮을 어딘가에 어떤 판사가 진우 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집의 절반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결정할 것이라는 확신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때 지혜 씨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치맥 파티에 왔던 동료의 아내 김 변호사가 적어두고 전화하지는 말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한 짓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제 남편은 몇 달 동안 강유라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죠. 저도 지난주에 다른 친구를 통해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된 바로 그때요. 유감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저 어제 이혼 소송 냈어요. 사실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이 모든 걸 터뜨리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몰랐을지도 몰라요. 저는 예상치 못했던 감정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죄책감도 만족감도 아닌 제가 이렇게 잘 알게 될 계획이 전혀 없었던 한 여자와의 이상하고 조용한 연대감이었습니다. 진우 씨의 다음 수는 더 작고 더 비열했습니다. 그는 제 산부인과에 전화하여 제 정신 상태에 대해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제 진료 기록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즉시 제게 전화하여 혼란스럽고 죄송하다며 제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저는 1시간 동안 몸을 떨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같은 날 고소장을 제출하여 괴롭힘의 증거로 점점 늘어나는 양육권 파일에 첨부했습니다. 그가 제 사건을 대신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호텔 영수증 옆에 있는 폴더로 들어갑니다. 다음 주까지 이 변호사는 조용히 정신적 안정에 대한 양육권 주장을 아무런 설명 없이 철회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가 마침내 전체 증거자료 묶음을 보고 자신의 의뢰인을 더 나쁘게 보이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가 상황을 악화시킬 때마다 말이죠. 진우 씨는 조정 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시도했습니다. 그는 길고 장황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과와 비난을 번갈아 가며 제가 원했던 것보다 더 오래 제 마음에 남은 한 줄로 끝을 맺었습니다. 내가 강유라와 함께 그 사무실에 들어간 날 너를 잃었다는 건 알아. 하지만 네가 다른 모든 것까지 잃게 내버려 둘 줄은 몰랐어. 저는 그것을 2번 읽고 아무런 말 없이 김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건 저장해 두세요. 그녀가 답장했습니다. 그건 거의 자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조정기일은 제 출산 예정일 3주 전 화요일로 잡혔습니다. 우리 둘 다 변호사와 법원이 지정한 조정관과 함께 테이블에 마주 앉아 마침내 숫자, 양육권 일정, 그리고 11년간의 결혼 생활의 법적인 종지부를 찍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 제 폴더를 쌌습니다. 이제는 진짜 김 변호사와 제가 그 커피숍에서의 오후부터 쌓아 올린 모든 것으로 두꺼워진 폴더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현관문 옆에 두었습니다. 조정실은 작았습니다. 회색 카펫, 긴 테이블, 아무도 손대지 않은 2개의 물주전자, 진우 씨는 이 변호사와 나란히 정장 차림으로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 씨의 넥타이는 차 안에서 맨 것처럼 약간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섰을 때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 폴더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쿵 소리를 내며 올려놓았고 이 변호사는 그것을 2번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조정관인 조 의원님은 재산 분할, 양육권 일정, 부양비 등 기본적인 사항으로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첫 번째 증거 자료를 테이블 너머로 밀기 전까지는 표준적인 언어였습니다. 기록된 6건의 호텔 숙박 기록입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공동계좌로 결제되었으며 최진우 씨의 전 직장 인사팀에서 존재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출장 주장과 일치합니다. 이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 씨가 그의 팔에 손을 얹고 그가 말하기 전에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흑색 선전입니다.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요. 증거 사호는 리조트 예약 인쇄물입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페이지를 밀며 말했습니다. 최진우 씨와 강유라라는 이름으로 원래 그의 임신한 아내를 위한 태교 여행으로 예약되었던 바로 그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침묵. 조 위원님은 페이지에서 눈을 들어 진우 씨를 보았습니다. 이 서류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진우 씨는 테이블을 응시했습니다. 아니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양육권 논의로 넘어가죠. 조 위원님이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다른 각도를 시도했습니다. 불륜에도 불구하고 진우 씨가 임신 기간 동안의 참여를 근거로 상당한 면접 교섭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인쇄된 달력을 밀었습니다. 모든 불참한 검진일이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되어 있었고 그중 7개 옆에는 제시된 이유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팀 점심 식사, 고객 긴급 상황, 동료와의 골프. 김 변호사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최진우 씨는 20주 정밀 초음파를 포함하여 5개월 동안 예정된 산부인과 검진에 7번 불참했습니다. 진우 씨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일하고 있었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 7번 중 3번은 강유라와 호텔방에 있었잖아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같은 날짜가 찍힌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 위원님은 제게 직접 돌아섰습니다. 박세연 씨, 양육권에 관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주 양육권을 원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일관되고 기록된 참여 패턴을 보일 때까지 감독하에 면접 교섭을 원하고요. 저는 그를 지우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겪었던 일로부터 제 딸을 보호하려는 것뿐이에요. 진우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가 그냥 그렇게 결정할 수 없어. 그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기도 하다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진우 씨.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7번의 검진을 놓쳤고 당신 여자친구를 딸의 태교 여행에 데려갔죠. 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이미 다 결정했죠. 이 변호사는 감정적 조종과 징벌적 의도에 대해 끼어들려고 했지만 조 의원님은 서류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며 그의 말을 끊고 양측의 재정적인 조건으로 넘어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진우 씨의 평정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네가 내 집을 비웠어. 그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 모든 것을 가져가고 나를 무슨 범죄자처럼 폴더 하나 남겨뒀어. 아무것도 없는 집에 돌아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네.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제가 당신 사무실 창밖에서 서서 당신이 제가 품고 있는 아이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것을 지켜보던 날, 바로 그 기분을 느꼈어요.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이 변호사마저도 글씨 쓰기를 멈췄습니다. 진우 씨는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고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일부 가셨습니다. 네가 그걸 봤을 줄은 몰랐어. 그가 이제는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전부 다 봤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블라인드가 반쯤 열려 있었죠. 저는 거의 1분 동안 거기 서 있었어요. 당신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죠. 조 위원님은 다시 말하기 전에 침묵이 흐르도록 두었습니다. 제시된 서류들을 고려할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양측이 비용을 늘리고 해결을 지연시킬 뿐인 소송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김 변호사님이 제시한 재정적 조건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김 변호사는 합의 제안서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습니다. 기록된 재정적 과실을 고려하여 혼인주택의 소유권은 온전히 저에게 귀속. 호텔 숙박과 시계 구입에 관련된 인출액을 진우 씨의 몫에서 직접 공제한 후 남은 공동 계좌에 균등 분할. 6개월 후 재검토를 조건으로 한 주 양육권과 감독하에 면접 교섭. 이 변호사가 몸을 기울여 진우 씨에게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진우 씨는 오랫동안 그 서류를 쳐다보았습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평평하게 놓고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듯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서명하지 않으면 그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지? 소송으로 갑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 폴더에 있는 모든 것이 공개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모든 호텔 숙박, 모든 불참한 검진, 모든 돈. 만약 당신이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면 그곳에서도 사건 기록을 검색해 볼 수 있겠죠. 진우 씨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네가 원하는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 당신이 그 리조트를 예약한 날 끝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 대낮에 끝나도록 했을 뿐이에요. 그는 펜을 집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각 줄마다 그가 끝내기 전에 무언가가 그를 막아주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아무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가 펜을 내려놓았을 때 이 변호사는 말없이 서류들을 챙겼고 조 위원님은 기록을 위해 시간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진우 씨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는 문에서 잠시 멈춰 한 손을 문틀에 얹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가 당신을 닮았으면 좋겠어. 그가 말했습니다. 나 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이 그의 뒤에서 닫혔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 방이 온전히 제 것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 폴더를 다시 넣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하나하나. 몇 달 전 커피숍에서 인내심과 법률 노트패드만으로 사건을 만들어냈던 바로 그 서류들이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배에 손을 얹고 손바닥 아래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승리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이 순간까지 제가 인정했던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렀던 제 인생의 한 버전이 끝났다고요. 준비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위해 김 변호사는 미소를 짓고 서류 가방을 닫으며 합의가 30일 이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출산 예정일 전까지는요. 저는 그 회색 방을 나와 평범한 햇살이 가득한 주차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 창밖에서 서 있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합의는 조정 후 19일 만에 김 변호사가 약속했던 것보다 더 빨리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우 씨는 마지막 서류의 우편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는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11일 후 새 집에서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다른 집에 걸려있던 모빌이 이제는 온전히 제 것인 집의 아기 침대 위에 걸려있는 보금자리에서요. 제 딸은 새벽 4시 12분에 3.2kg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딸을 제게 안겨주며 가장 먼저 한 말은 아이가 제 눈과 제 어머니의 고집센 턱을 닮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우 씨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찾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요. 저는 아이의 이름을 하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죠. 진우 씨는 제가 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보낸 문자로 출산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세 줄짜리 방문 초대 없는 문자였습니다. 그는 한 단어로 답장했습니다. 축하해. 그는 2주 후에 첫 번째 감독하에 면접 교섭을 예약하려고 시도했고, 김 변호사가 주선한 가족센터에 15분 늦게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빗지 않은 채 자신의 딸에게 인사조차 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사과하고 있었죠. 저는 단방향 유리를 통해 정확히 4분 동안 지켜보다가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끝나면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다음 달 동안 3번 더 방문해 왔습니다. 2번은 빠졌고 한 번은 그가 구하지 못한 면접이 있던 날과 겹친다며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제가 몇 주에 한 번씩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지혜 씨를 통해 들은 바로는 진호 씨는 이혼 후 2개의 직장을 거쳤고 2번 다 몇 달 안에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2번 다 동료들이 불륜과 텅 빈 집, 그리고 2개군에 걸쳐 사무실 가십이 되어버린 그 폴더에 대해 알게 된 후였습니다. 강유라는 진우 씨가 그만둔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떠나 1시간 거리의 도시에 있는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지혜 씨는 강유라가 한 지인에게 진우 씨가 약속했지만 결코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관계, 진짜 미래. 그 어느 것도 그의 이혼이 실제로 시작된 후 6개월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은이가 태어난 지 한 달 후에 한 번 더 전화하여 손녀를 보러 와도 되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고민한 끝에 그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선물을 들고 나타나 제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단 한 번도 텅 빈 집에 대해 언급하거나 제게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그 점을 존중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하은이가 태어난 주에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카드 없이 축하합니다. 잘 해내셨어요 라는 쪽지만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페인트통 뒤 호텔 영수증 폴더를 보관했던 바로 그 서랍에 그 쪽지를 보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출산 6주 후에 들렀습니다. 공식적인 업무로 대부분 진우 씨의 불규칙한 면접 교섭을 고려하여 6개월 양육권 재검토가 1년으로 연기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은이를 정확히 90초 동안 안아보고는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최악의 날들을 다루며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의뢰 그렇듯 불편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이미 다 하셨어요. 김 변호사가 문 앞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이후의 모든 것은 그냥 유지 보수일 뿐이에요. 그녀가 전적으로 옳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었습니다. 3개월 차에 밀린 양육비는 2번의 전화와 공식 통지서를 보내고 나서야 해결되었습니다. 진우 씨가 40분 늦게 나타난 생일 파티. 그가 도착했을 때 하은이는 이미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이시에 온 음성 메시지. 진우 씨의 혀꼬부라진 목소리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작은 기회라도 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삭제했습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더 이상 힘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날들은 평범했고 그 해를 겪고 난 후에는 그것만으로도 일종의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은이를 아기띠에 맨 채로 장을 보고 실제로 낮잠을 자고 밤새 다른 사람의 그릇이 제 싱크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질러 놓거나 깨끗하게 둔 그대로 유지되는 부엌. 하은이의 첫 크리스마스에 저는 거실 구석에 작은 트리를 세웠습니다. 1년 전에는 텅 빈 원목 바닥과 발소리가 울려 퍼지던 바로 그 거실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오래된 장식 컬렉션에서 장식 하나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님의 팀이 너무나 조심스럽게 포장해서 단 하나의 흠집도 없이 이사를 견뎌낸 바로 그 장식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장식을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근처 바운서에서 하은이가 옹알이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11분 동안 주차장에 앉아 사무실 창문을 통해 낯선 사람의 얼굴을 외우던 한 여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여전히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알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우 씨는 결국 두 정거장 떨어진 곳 그의 어머니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고 지혜 씨가 말하기를 그가 잃었던 직장보다 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끔 전화합니다. 대부분 면접 교섭을 확인하기 위해서고 가끔은 점점 더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남자의 목소리로 하은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도 않죠. 분노보다 도달하는 데 더 오래 걸렸지만 어쨌든 도달했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은 폴더입니다. 그 안에 서류들이 아니라요. 이혼 소장, 사진들, 은행 명세서, 모든 것은 이제 정리되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텅 빈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에 그것을 내려놓았던 순간을 생각합니다. 저는 그에게 소리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장면을 만들거나 문을 쾅 닫거나 그의 동료들이나 제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게 필요했던 것은 단 하나의 폴더, 하나의 텅 빈 집, 그리고 진실이 스스로의 조건에 따라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충분한 인내심 뿐이었습니다. 임신은 결코 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를 치밀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진우 씨가 마침내 그 집에 다시 들어섰을 때 아내가 조용히 침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가 대신 발견한 것은 조용함이 결코 약함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몇 가지 조용한 진실을 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약점이 아니라 준비일 수 있다는 것. 진실을 기록하는 것은 거의 항상 그것을 소리내어 대면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 특히 당신 아이의 미래가 걸려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배신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이미 세 걸음 앞서 있다는 것을 거의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행동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일부러 침묵을 지킨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